이번 규제부터는 이제 하락한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인지하는 거지. 인지하는 거야. 이제 상승폭이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이제 규제하면 상승폭이 줄어들 건데, 상승폭이 줄어들어서 다시 회복하는 기간이 얼마일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규제가 나오면 그러면 혹시 쫄아가지고 파는 사람들 있으면 바로 사야 되는 거야. 계속 올라가. 오늘이 제저가야, 진짜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진짜 네. 그런지. 시각화를 좋아하니까 이게 10월 3일 이게 좀 커졌죠. 커진 게 그 비운의 12개 구역이 붙은 거죠. 경기도 12개구가 붙은 거죠. 비운의 12개. 이제 지도가 확장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경기도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보시면 이 빨간색이 이제 요렇게 변했죠. 거의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랑 뭐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거잖아요.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이게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난주 상승폭이랑 이번 주 상승폭이 비슷하다는 거죠. 지난주보다 올랐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뭔 소리냐면 10월 15일 전까지는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어. 그래서 과속 카메라가 딱 보이는 거야. 그래서 과속 카메라가 보여가지고 100km로 줄였어. 네. 그러면 이제 가속도는 줄어드는 거죠. 그죠? 가속도는 마이너스인데 속도는 여전히 몇 킬로예요? 100km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가면 다시 어때요? 120km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갔는데 이게 멈췄냐, 뒤로 후진했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속도가 0이 아니죠. 그렇죠. 속도가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이제 지난주 속도랑 이번 주 속도랑 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죠. 100km까지 낮췄다가 이제 100km 이제 120km에서 이제 110km, 105km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주 줄어들었던 거하고 지난주도 105km, 이번 주는 104km 이 정도 느낌이다라는 거죠. 벌써 효과가 끝났냐? 이 이야기인데 이게 분당이 계속 1등이잖아요. 분당이 0.59 올랐다. 11월 3일에. 근데 11월 10일에 0.58이다. 0.01밖에 차이가 안 나지 않냐. 여기 변동이. 똑같이 올랐다. 그래서 이 변동이 중요한 거예요. 변동이. 이 변동이 뭐냐. 이게 속도고 이게 가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미분한 거죠. 미분. 수학적으로. 네. 델타 X분의 델타 Y. 그렇죠. 이게 변동폭이 중요해요. 변동폭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간 혼조세 같은 거죠. 이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죠. 빨간색은 반등하는 거고 파란색은 다시 계속 하락하는 건데 이 색깔들이 연하게 섞여 있다는 이야기지. 그럼 뭐냐 하면 이제 하락폭이 거의 멈추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11월 3일에는 전부 다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 진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진한 것도 있고. 그냥 다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지지난주 대비 지난주는 속도가 확 줄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거의 변곡점에 와 있다. 그러네. 이게 매매 변동이 그 0에 수렴하고 있잖아. 기울기가 0이면 변곡점에 온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변곡점에 와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수학 공부 다 했잖아. 배웠을 거야, 아마. 기울기가 0이면 변곡점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0.0 단위로 이렇게 여러 개 색깔이 섞여 있으면 혼조세면 이게 거의 바닥에 다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추춤하다가 다시 올라간다. 이제 효과가 벌써 끝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2, 3주밖에 안 갈 거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리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섭다, 무서워.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요게 2013년 하반기에 대출 규제를 한번 했어. 그때 이제 보시면 파란색이 이게 매매인데 밑으로 빠졌죠. 마이너스예요. 이때는 마이너스였어요. 집값이 빠졌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올랐잖아요. 봄부터 해가 여름에 화끈하잖아. 그래서 규제에 막 때리다가 연말에도 대출 규제하니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마이너스 좀 갔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요 하락은 2023년에는 많이 빠졌죠. 근데 여기는 거의 안 빠졌죠. 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규제하면. 그래서 올해 들어서 3월달인가 4월달에 대출 규제 한번 나왔고 6월 때 627 규제 나왔고 그러면서 한번 출렁출렁 하는데 보시면 저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저점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627 때는 한참을 이렇게 빠져 있었잖아. 이게 한 두어 달 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와 있냐 안 와 있냐 이런 이야기죠. 여기 거의 변곡점 이렇게 선으로 그리면 이 선 한번 그려볼까? 수학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y는 ax 제곱인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이 지점에 왔냐 안 왔냐 이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훅 꺼지다가 이번 규제가 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변곡점에 거의 와 있다. 그러면 이번은 뭐냐면 파란색이 마이너스로 한 번도 안 왔잖아. 그 저점을 계속 높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죠? 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규제를 해도 가격이 안 빠지고 계속 오르는데
오르는 폭이 조금 줄어들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규제 나오면 쫄아 있는 사람과 금매 잡는 사람이 위는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언제 규제가 나올 거냐 난 알 수가 있어. 집값이 많이 오르면 나오죠.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규제가 나오잖아.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안정인지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요렇게 상단을 꺼보면 선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올 초 627, 그 다음에 10, 15. 그 다음에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렇지, 여기서 나오겠지. 여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 서울 말고, 여긴 서울인데, 서울 말고, 경기도가 이런 모양을 그리면 이런 모양 그릴 때마다 나오겠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빠진다고? 이렇게. 추세선 그려보면 대략 어디까지 빠질지 다 알 수가 있다. 참 쉽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이 부동산에 되게 잘 맞는데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1파, 2파, 3파 어쩌고 막 통닭하고 막 이런 이야기. 몇 번 나왔었는데? 뭐 조회수 떡상 가고 막 이렇게 주식 차트 보다가 와 부동산 차트로 보면 되게 신기하고 그러지 막. 외국인 이름 되면 망고쌤이 말했다 이런 거보다 뭐 외국인이 말했다 이러면 훨씬 더 있잖아요. 파동. 그렇지, 파동. 이런 분위기다. 지금 시장이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죠. 블라인드 보니까 이런 감성을 좋아하신다고. 이런 감성을 좋아한다고. 이런 거 좋아한다고. B급 감성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준비해온 게 좀 있는데 할까 말까 했는데 좀 해봐. 다음으로 가봐요. 예, 가보면 이제 거래량이 문제죠. 거래량. 제일 관심 있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거래가 되네 안 되네. 네. 이 집이 오르건 내리건 거래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해요. 거래가 안 되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면 이사 가야 되는데 이사 가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사 수요는 있거든. 옮기는 수요는 있단 말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문제라든지 직장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옮겨야 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거래가 되어야지 옮길 수 있잖아. 그게 이제 그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헌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한 곳에 이렇게 못 움직이게 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거는 다른 나라 이야기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못 움직이는 나라 딱 하나밖에 없잖아. 두 개, 쿠바도 있고, 쿠바. 쿠바도 그래? 쿠바는 못 움직이게는 안 하는데 다 1주택이라서 서로 교환해야 돼. 이사 가는 사람이랑 교환해야 돼. 개판이구만. 그 영화도 있어, 영화. 교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가지니까 모든 사람이 1가구 2주택이야. 그치? 그리고 매매할 수가 없어. 매매가 안 돼. 1가구 2주택이니까 반드시 이 사람이 빠져야지 이 사람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뭐냐면 교환은만 존재하는 거예요. 신규 수요는 어떻게 해요? 신규 수요는 국가에서 알아서 배급으로 주겠지. 교환만 해야 돼요. 교환만. 그래서 사실상에 이게 뭐냐면 그 이동권을 없애버리는 거죠. 대학을 졸업했어. 그래서 서울로 이제 가고 싶어요. 가야 돼. 근데 집이 없는 거죠. 없어요. 거기 서울 사람이 하면 빠져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찾아서 바꾸자고 해야 되는 거죠. 네, 아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못 가는 거죠. 난 싫은데? 그래서 나는 이동권이 없는 거죠. 그게 쿠바라는 거죠. 그 1가구 주택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서울에 이사 가고 싶어. 부산에서.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서울 사람이 부산 사람하고 집을 바꾸겠어요? 매매가 안 되니까. 1가구 주택 바꿔야 될 거 아니야. 또 각자 사정도 있고. 그치.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들었어. 어떤 엄마가 이사 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는 거죠. 그 부산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대전 사람이다. 그럼 대구 사람이랑 컨택을 해. 조금 더 비싼데. 컨택을 하고 어떻게 하고 대구로 가. 그럼 그 다음에 또 대구에 간 다음에 부산 사람에 컨택을 해. 그래서 어렵게 해가지고 바로 서울은 못 가니까 조금 높은 데로 조금 해갖고 나중에 이제 부산에서 제일 좋은 집이 있으면 서울에 중간쯤 하고 바꿀 수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와. 이게 이동권이 없는 거. 사실상 있다 그러는데 없는 거죠. 1가구 주택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허가를 안 받아도 꼭 허가를 안 해줘도 이렇게 해서 그 거래를 안 시키고 1가구 1주택으로 만들면 이런 세상이 오는 거죠. 사실상 이동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 되는 거죠. 좋지 않아? 지역 균형 태보죠. 똑같이 내려가는 거죠. 얼마나 좋아. 이게 쿠바, 공산당. 그리고 루마니아도 비슷한 일을 했죠. 그 1가구 주택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버퍼가 없잖아, 버퍼가. 그지? 그 버퍼를 누가 만들어? 다주택자가 만드는 거지. 그쵸. 거래의 자유, 그 다음에 다주택자의 임대매물, 이런 걸로 인해서 돌아가는 거죠. 대구에서 공부 잘하는 청년이 서울에 합격을 했어. 그러면 기숙사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졸업을 했어. 그럼 집이 있어, 없어? 없어. 어떡할 거야? 그치? 기숙사를 안 만들면 그냥 대구 애들은 대구에 사는 거죠. 텐트 치고 살면 되죠. 산에다가. 가만히 두겠어요? 어딜 감히 서울, 대구. 어디 성벽을 넘어 올라고. 외국 애들인데. 이런 거죠.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거래는 잘 되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게 집값 떨어진다고 팍 칠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집이 안 떨어진다니까. 자꾸 이야기하잖아. 10억짜리가 5억 하게 만들어주면 5억짜리에 대한 경쟁은 더 심해진다니까.
경쟁이 더 심해야지. 경쟁이 더 심해지니까 결혼도 안 하고 돈도 안 쓰고 아이도 안 낳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도 그래서 돈도 안 그런 심리가 팽배해지면 그 심리에 기대 가지고 또 정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정치인이 지지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해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킬수록 자기 지지는 더 강해지는 거죠. 그 테마를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게 이제 예전에는 지역 감정이었고 지금은 빈부의 격차잖아요. 빈부의 격차. 지금은 강남 아파트, 서울 집값인 거죠. 그 테마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독부서처럼 이렇게 막 스며들어가지고 이렇게 막 뿌리 내리고 점점 뿌리 내리고 이제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쪽에서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럼 왜 몰라 그거를? 하지만 자기는 어디 살아? 강남. 그렇게 당신들은 오면 안 되는 거기에 살고 있는 거. 그 지도에 다 나오잖아. 대출받아 사면 안 돼요. 어디를 감히 꼬박꼬박 알뜰살뜰 모아서 가야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월급 알뜰살뜰 모으라고 500만 원 알뜰살뜰 모아서 하라고요. 그래서 2억이 모자라요?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씩 모아야죠. 6천만 원 받으면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5천만 원씩 모아야죠. 4년 뒤에 모을 수 있죠. 그러면 2억을 모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집은 5억이 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당신은 집을 사지 말고 계속 알뜰살뜰 모아야죠. 그러니까요. 이걸 왜 몰라? 나쁜 사람들인 거지. 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후원금 이런 거 받지 않았을까? 다주택 했죠, 포지션을. 그렇지.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도 당신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인 미래는 본인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맞습니다. 본인 말고 바꿀 수 있는 건 없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내 스스로도 못 바꾸는데. 그렇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게 이제 10월 거래량이에요. 10월 거래량은 그 8,000건 돌파할 것 같아요. 지수 거래 포함해서 8,000건 돌파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항상 패턴이 비슷하잖아. 겨울만 되면 안 좋잖아. 그래서 11월, 12월이 거래량이 항상 제일 적어. 네. 10월, 11월, 12월 항상 제일 적어. 그러면 이 8월은 항상 보면은 핫할 때 거래량하고 지금 거래량을 비교하는 건 아니지. 그러면 작년 이맘때 이게 작년 11월 거래량이에요. 보라색이. 지금 이게 핑크색이 올해 11월 거래량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죠? 이게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건 똑같이. 거의 그러니까 작년 11월이랑 지금이랑 작년 이게 있잖아. 형이 또 그려놨잖아. 183건. 작년 11월. 그러니까 11월 12일 기준이에요. 자, 그리고 올해는 258건. 작년보다는 많죠. 10월, 근데 폭발했던 10월보다는 조금 적죠. 작년 11월, 작년 이맘때를 비교하면 YOY라고 하잖아. 우리 또 유식하게 하지. YOY 기준으로 보면은 하락폭이 미미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망고쌤 스타일로 하면 작년이랑 똑같다. 똔똔이다. 쌤쌤이다. 예. 그놈이다. 예, 이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가 추석 연휴였잖아. 엄청 길었잖아. 그래서 거래가 거의 없었어. 예, 그래서 올해 작년 11월하고 비교해서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거래량이 그렇다라는. 근데 이제 이게 숨은 데이터가 있어. 숨은 데이터. 무슨 데이터가 있냐면,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이게 20일이야, 20일. 그 이후로 거래량이 어떻게 됐어요? 급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거래량이 80% 줄었다, 90% 줄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데이터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야? 실거래 신고된 데이터 기준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강남 4구의 거래량이다라는 겁니다. 강남 4구는 원래부터 토지 거래 허가했으니까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하던 대로. 근데 강남 4구를 제외한 서울 25개구에다가 12개 합치면 37군데잖아. 네. 그 중에 4개를 빼면 33군데는 이 업무가 처음 하는 업무라는 거지. 그쵸? 처음 하는 업무고 담당자가 한 명이거나 아니면 다른 일 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담당자가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까 해석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수지구에서는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실사용자한테만 허가하게 돼 있으니까 그 수지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동네 근처가 아닌데요? 연접이라고 그러죠. 연접한 지구구에 살아야지 이거 우리 출퇴근하는 거 아니야? 직장이 의정부인데 수지구에 집을 사는 게 맞아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데 천안에서도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개인의 차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무원이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데? 아니 하남에 있는 사람이 우리 동네 옆에도 아닌데 어떻게 수지구에 집을 사? 이게 이상하잖아. 실거주 아닌 것 같은데? 재량권이 너무 커지는 거야. 그 행정부의 재량권이 너무 커지는 거죠.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내 생각해서 그냥 수지구에 집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산 건데, 그렇잖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통일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국토부가 한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도. 구마다 다 토지거래 허가 지침이 달라가지고 올 초에 한번 통합을 한번 했잖아. 그러면서 3주 동안 프리징이 됐죠. 해갖고 허가를 하나 안 내줬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어진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좀 더 지나봐야 안다라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업무가 밀려 있으니까. 그냥 넣어도 2, 3주 걸리는데 그 지침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은 다 이럴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애매하면 다 국토부에 질의하겠죠. 질의해놓고 기다리고 있고. 그럼 국토부가 질의가 다 들어오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야, 이게 땜빵할 게 많네. 이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 막 이러고 있겠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게 좀 걸린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넣으면요, 어떤 민원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보여준대요. 민원이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 신고한 민원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걸 또 친절하게 해놨더라고. 이게 뭐냐면 신청 건수. 이게 신청 건수인데 이거 작년 동기 신청 건수. 그래서 이번에 신청 건수가 작년 동기 신청 건수보다 크면, 계약 건수보다 크면, 그러니까 작년 동기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동기의 계약 건수랑 이번에 신청한 건수랑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신청한 건수가 이번에 토지거래가 신청한 건수가 더 많으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 늘어난 데는 이렇게 화살표 위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위로. 보세요. 화살표 위로 있는 데를 다 한번 봐보세요. 그죠? 바깥에. 다 바깥. 그지? 송파구는 좀 늘었어. 근데 나머지는 보세요. 다 한강벨트는 어때요? 줄었어요. 그렇지. 한강벨트는 작년 이맘때 대비 거래량이 줄었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거래량이 토지거래허가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이제 거래량 풍선 효과다라는 거죠. 그치? 의외의 결과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밀려 있는 거야. 이제 요게 허가가 나면 그게 이제 신고 건수로 등록이 되겠죠. 그래서 11월 건수가 지금보다 이제 올라가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겠죠. 작년 11월보다는 거래가 더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다. 지금 보면, 핑크색이 보면은, 핑크색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12월이나 작년 11월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 11월, 15일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거래량이 줄었는데 집값이 안 떨어지잖아. 아까 봤잖아. 맞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거지. 이게 매물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매물이 줄어들고 있잖아. 이게 최근 한 달이란 말이에요. 최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7,800건에서 6,200건까지 떨어진 거죠. 한 달 사이에 매물이. 이렇게 확 줄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거래량이 떨어지면 수요가 없는 거고 수요가 없는 거니까 집값이 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매물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매도를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후에 팔고 싶은데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싸게 막 내놓을 것 같지만 그만 안 팔면 말지 뭐. 이런 느낌으로 돌아섰다는 거죠. 또 추가로 이런 것도 있어요. 전세를 놨는데 이제 팔라고 내놨어. 정부가 1주택 하라 그러니까 팔라고 내놨는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실수요자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세 놔놓은 집은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나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팔 방법이 없어. 실수요자만 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그러면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은 줄어들고 전세 매물은 약간 증가하는 거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집을 못 팔게 하면 집값이 떨어질 거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착각. 그냥 잠시 진통제 막 놓고 가는 거죠. 왜? 어떻게든 6월 1일까지, 6월 지방선거 때까지만 폭등 안 하게 끌고 가면 하드캐리 하면 되는 거잖아. 못 버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고민이 많을 거야. 뭘 해야 되냐. 할 게 있나? 할 게 없지. 그 내로남불 자폭탄 때문에. 네. 그지. 뭐. 부동산 얘기만 꺼내봐, 이제. 저 새끼 까봐. 이제 지금 잠깐 좀 조용해졌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이 조금 조용해졌죠. 겨우. 근데 이게 또 내가 보기에는 11월 달 되면 또 난리 날 거다. 좀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거잖아. 진짜 사람들이 매물은 줄었는데 그래도 싸게 팔 수 있잖아. 싸게 팔았다는 이야기, 싸게 거래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는 뭐냐면 1개월 전에 어떻게 통계를 내는 거냐면 제가 주로 보는 건데 한 달 전에 똑같은 아파트, 똑같은 평형이 거래가 됐어. 그러면 그 가격보다 올라서 거래가 됐는지 이번에 내려서 거래가 됐는지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10월 달에는 0.9% 올라서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 달 전에 똑같이 거래된 그 평형이 거래된 가격보다 10월 달에 거래된 것들이 0.9% 올라서 거래가 됐다는 거죠. 네. 10월에 그렇게 폭등했는데 이게 0.9로 나오는 거예요. 서울 전체가. 근데 11월은 건수가 적긴 하지만
0.8% 올라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10월달 거래량은 8,000건이 넘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5년 서울 평균 거래량이 3,800건입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거래가 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많이 거래가 됐는데 0.9% 올라서 거래가 됐어. 지난달보다. 근데 이번에는 거래가 확 줄었는데 0.8% 올라서 거래가 되어 있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수도 맞잖아. 지수도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기 직전의 추세를 보이고 있잖아. 안 떨어졌잖아, 지수도. 그렇게 보면은 이거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거래는 사람들이 집을 못 팔게 하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어. 거래량도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것만보다 매물도 더 빨리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거래하려고 그러니까 올라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호가를 안 떨어뜨리라는 거죠. 안 떨어뜨리고 있다. 매물을 회수하면서 호가를 안 떨어뜨리고 있고 실제로 그 안 떨어진 호가의 일부가 붙어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못 팔게 하면 거래를 못하게 하면 안정될 거다 생각했는데 착각에 빠진 거죠. 국민의 기본권만 제한한 거죠. 재산권, 그리고 이동권, 행복추구권 이런 거 다 제한했어. 집값을 잡는다는 명목하에. 근데 집값도 못 잡고 국민의 기본권만 계속 침해당하고 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정목표가 집값을 잡는 나라가 한국이죠. 국정목표에 집값을 잡아야 된다. 안정시켜야 된다. 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다른 나라는 다 바보야? 아니 다른 나라들은 집값이 안 올랐냐고. 아니 우리나라보다 집값 더 많이 올랐잖아. 네. 그럼 거기는 집값이 안정되는 게 정의고 올바른 나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건가? 투기꾼은 때려잡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다라는 거잖아. 우리나라만 빼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지금까지 10년 넘게 유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그런 게 되는 거니까 할 수 있겠냐 이거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제 어디로 가요? 골로 가는 거죠. 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쟁이 완화돼서 애들도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고 이럴 것 같냐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계속 그 집을 안 찍어내는데 돈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럼 10억짜리 5억짜리 만들어 놓으면 더 경쟁이 심해지는 거지. 경쟁이 더 약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강남 집값 오르는 거 가지고 계속 이거를 규제해야 된다는 명분으로 계속 만들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강남에 물리적으로 아파트가 30만 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2,500만 세대예요. 2,500만 세대 중에 30만 세대만 물리적으로 강남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남도 송파의 외곽이라든지 강남 서초 이런 데 외곽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뭐 평당 1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진짜 적어요. 그거 이야기하면서 맨날 집값 비싸다고 하는 거죠. 거기 빼고 나머지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일부 빼고 전부 다 지금 집값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리고 있다고. 근데 전부 다 강남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 강남 이야기만. 그래서 그걸 대수특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뉴욕 집값 비싸다고 난리 난 거지. 미국 사람들이. 똑같은 거야. 그냥 거기는 당연히 그냥 비싼 거야. 비싼 동네 사람들이 사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물리적으로 그런 거. 어떻게든 좀 심리적으로라도 쇼크를 좀 주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게 이제 규제의 동력으로 삼고 싶은 거죠. 규제의 동력으로.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살겠다. 우리나라 상위 1%나 0. 몇 프로가 사는 집 가격을 가지고 일반화 해가지고 규제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거죠. 이러다가 나중에 부산하고 대구도 조금 오르면 또 바로 규제할 거 아니야. 더 못 따라오는 거지. 어딜 감히 서울 따라오려고 확. 그러니까 부산 서울에서 이제 그 눈치 빠른 소위 말하는 빠꼬미들은 이제 그래서 미리 막 서울에 집 하나 사놓으려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피부로 느끼거든. 살아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 비슷했는데 점점 벌어지는 거지. 서울에 있던 내 친구 집하고 내 집하고 비슷했는데 거기는 24평이고 우리는 막 40평이라 갖고 호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비슷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반값도 안 되니까 그걸 인지하니까 서울에 어떻게든 집을 하나 사놓으려고 한 거고 그래서 집값이 내렸어요. 뭐 세금, 뭐 보유세, 취득세, 뭐 양도세 이런 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거는 다 갖고 가고 다 따라하면서 이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값 규제. 이건 안 따라하네. 이건 안 따라하네. 참 미안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살고 못 살고는 별로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헤아려주는 척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몰라? 당신 편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당신의 소중한 친구들하고 당신의 가족들한테 잘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현실적이지 않아? 네. 예, 그렇다. 아니, 내가 엄청 F인데. 극 현실주의자. 극 F인데 내가 한
그 재테크를 하면서 그냥 느낀 거예요. 이거를 뭐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아무도 이야기 안 해줘요.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집값은 이렇다. 호가는 안 떨어지고 있고 매물도 줄었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 결국 이 규제의 최대 피해자는 이번 규제로 대출 규제로 토지 거래 허가로 서울이나 좋은 곳에 내 집 마련을 하려던 사람들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거죠. 결국. 대출 보류기가 오잖아 원래 연말 되면. 대출 보류기가 오니까 그 11월, 12월도 상승폭이 크진 않을 텐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을 거라니까 하락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고 원래는 이제 3, 4월 돼야 그때부터 이제 막 점점 올라가면서 폭발하거든요. 근데 내년은 시작하자마자부터 달릴 것 같다. 그러니까 마음 단단히 하셔야 된다. 단디 해라. 막 그래야 된다. 그럼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뭐라도 자산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부동산이라 그러면 수도권 아파트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되는 거고. 신축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이요? 신축을 살 수 있으면 신축을 사면 되죠. 근데 다 신축 살 수가 없잖아요. 신축이라는 게 서울에서 뭐 우리가 말하는 5년 내 신축, 뭐 4세대 아파트 이런 게 5% 10%도 안 된단 말이야.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5년 내 신축 뭐 이런 게. 그게 뭐 말이 되지 않아? 최근에 1년 동안, 최근 10년 동안 평균 입주 물량이 3만 5천 호였거든요. 그러면 10년 내 신축은 35만 호라는 이야기잖아. 35만 호. 근데 5년 내 신축으로 나누면 15만 호밖에 안 된다는 거. 16만 원, 20만 호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럼 서울의 신축이 20만 호밖에 안 돼. 근데 그 20만 호를 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가진다?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 그래? 가격이 비싼 거지. 그래서 신축 살 능력이 되면 경쟁이 치열하니까 일단 그 성 안에 들어가면 해피한 거야. 그냥 잘하신 거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신축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축이 생길 걸 해야 되잖아요. 신축이 될 거. 그건 내성에는 못 들어가면 외성에라도 들어가서 기회를 엿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성에 들어가야 내성에 들어갈 그렇죠. 기회가 생기니까. 기회가 생기니까. 그럼 내성에 들어가야 되니까 신축이 될 것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 거잖아. 재개발, 재건축. 자, 재개발, 재건축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 빌라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잖아, 지금. 재개발 빌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 지구가 되면 토지거래 허가가 그 전매 제한이 걸리니까 이제는 좀 그 후기 재개발보다는 이제 중반으로 가요. 초반이라고 하면 초반은 별로 안 좋아해. 초반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조합 설립 인가 그렇죠. 인가 이후 거를 보셔야 된다라는 관처 전 조합 설립 인가 그렇죠. 이후. 그 사이 거밖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예, 그런 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비규제 지역에 진짜 제일 괜찮은 거 이런 거 찾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거든. 어떤 관점에서요? 빌라를 만약에 대출받아 사면 실거주도 해야 되고 복잡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게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치? 뭐 사놓고 어디 딴 데 산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방법은 이제 애기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최대한 대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초기 재건축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실거주하면 되잖아요. 초기 재건축 아파트. 그렇죠. 조합 설립되기 전에는 살 수 있잖아, 아파트는. 네. 그래서 조합 설립되면 이제 지위 양도 금지니까 조합 설립되기 직전에 매물들이 또 나올 거라는 이야기지. 왜냐하면 조합 설립되고 입주할 때까지 못 파니까 그게 한 15년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똘똘하신 분들은 고민이 많은 게 뭐냐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조합 설립되고 나면 매도가 안 되는데 이게 5년 내 재당첨 제한이 되면 청산이 되거든. 재산이 날아갈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면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두 채 이상 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1주택이니까 살면 되잖아.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기 전 아파트를 이제 규제 지역 내에서는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알려줬잖아. 어디가 오르니 규제 지역 요 성 바운더리 내에서만 오른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 안에 재건축 같은 거는 조합 설립되기 전껏 사야 되는 거고 재개발은 조합 설립된 이후에 사는 게 처음 난이도가 부동산 잘 모르고 내 집 마련 한두 번밖에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게 안전하다라는 절정 고수들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초기 괜찮아. 터지면 대박 나는 거지. 그것도 10배 아니야. 막 터지면 해도 되는데 항상 그렇지만 그 리스크와 그 수익은 비례하는 거니까. 어떤 분 2억에 사서
7억에 팔고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연구 열심히 해갖고 하면 되죠. 근데 저는 못하겠던데. 따라다니면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못하겠던데요, 그거?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배워도 못하겠던데요, 저는? 제 스타일. 저한테 그 주식으로 돈 엄청 많이 번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랑 맨날 같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죠, 어느 날. 니는 주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단타로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는 안 물어보겠다. 왜요? 그러니까 네가 알려줘도 내가 못할 거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물어봐.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안 물어보고 있어.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이제 초기 재건축이라고 하면, 초기 재건축이라 하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미래에 뭐가 될 건지 이용 용도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해야 돼, 친구들아. 무슨 이야기냐. 재건축이 지금은 엄청 썩었어. 못 살겠어. 막 벼룩 나오고 막 물만 틀면 눈물 나와. 벼룩 나와요? 아니, 벼룩이라. 바퀴벌레 미안해. 바퀴벌레. 이만한 거. 서울 바퀴벌레는 크더라고. 이만해. 바퀴벌레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 막 그런데 막 애기 키우고 그러면 녹물 그거 이렇게 중화하는 거 있잖아. 그거 끼고 이렇게 일주일 지나면 누울해지고 막 이런 거 알잖아. 그렇게 해서 참고 견딘 사람이 크게 수익을 보는 거지. 그렇잖아. 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볼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이게 어렵잖아. 근데 생각보다 안 어렵다라는 거죠. 그냥 비싼 데부터 하면 됩니다. 비싼 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데를 보시는 게 어떤가 싶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야가 작정하고 밀어주고 있는 데를 해야지 한쪽만 밀어주는 데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수가 있어요. 둘이 작정하고 밀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들 이익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여야가 지금 작정하고 밀어주는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이 그냥 일기 신도시잖아. 그치? 하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니까 일기 신도시 중에 비싼 동네부터 차례대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분당이다. 그래서 제가 분당은 되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분당에는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되면 얼마가 될지 감을 못 잡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되네 안 되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새 아파트 들어오면서 높은 가격을 한번 보면 욕을 하면서 욕세권이 됐다가 그 가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항상 있거든. 그게 욕세권의 법칙이잖아. 처음으로 신축을 딱 분양을 하면 욕을 달아요. 말이 되냐? 콘크리트 덩어리 2억도 안 산다. 내가 다 살게. 2억 하면. 2억도 안 산다. 댓글 막 달잖아. 그게 욕세권으로 등장했다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그 가격보다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렇죠. 항상 그런 식으로 욕세권의 법칙이 있거든. 올림픽 파크 포레온 13억에 분양했는데 당첨됐으면 당장 포기해라라고 막 할 때는 니달랐잖아. 26억대니까 줄 서잖아. 이게 욕세권의 법칙이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분당은 첫 번째 새 아파트가 되게 중요한데 거기 프로지오라 그래갖고 예전에 뭐 이렇게 기업 떠나고 지은 게 있는데 거기는 외곽이니까 이마트 앞에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진짜 서수정, 서현동, 순회동, 정자동 근처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다른 게 모든 게 계산이 될 거다. 그때 우리가 알 수 있을 거다. 사람들이 그때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파트 첫 번째 대상이 공무원 주공 3, 4단지 리모델링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 옛날부터 한다 만다 말이 많았거든. 한서울주공 5단지는 의외로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의외로 그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 소용이 많아서 그래. 그게 사업성의 문제다라는 거죠. 거기 조합장이 유모 씨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있던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요. 어쨌든 그게 잘 안 됐어. 작아가지고 사업성 때문에 그러겠지. 근데 이제 그게 드디어 일반 분양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렇게 외치던 거 아닙니까? 더샵 분당 티에로1. 이게 뭐냐면 공무원 주공 3단지예요. 4단지 또 할 거예요, 이제. 3단지에 리모델링 하면서 나온 일반 분양이야. 멋집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하면요. 전체 가구 수에서 15%까지 일반 분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별동이나 아니면은 옆에 그 별동 건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 분양을 하는 거야. 조합원들한테는 기존 거 주고 일반 분양하는 건데 이게 이제 가격이 얼마가 찍힐 거냐.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 169대 1 최고 경쟁률로 나오는데 전 타입 청약 마감됐고 169대 1이었다는 거죠.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이에요. 이게 그래서 얼마였냐 하면 아시겠지만
5억 7,800만 원이야. 84가. 근데 이거의 경쟁률, 평균 경쟁률 여기서는 이제 49대 1로 나왔는데 50대 1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 확장하고 뭐 하고 하면 26억은 뭐 할 거 아니야. 그냥 26억인데도 50대 1이었다는 거죠. 이만큼, 나도 사실 깜짝 놀랐어. 올 초에만 해도 6천만 원 초반일 거라 생각했거든, 나는. 나는 잘 못 맞추는 거예요. 7,400만 원이야. 이거의 의미가 뭐냐면, 자, 보세요. 26억을 35평이거든요, 저게. 35평으로 나누면 7,428만 원이에요. 근데 이건 꼼수예요. 주로 많이 쓰는 꼼수. 공분 면적을 늘려가지고 전용 면적은 똑같은데 분양가를 싸게 보이는 거에 싸게 하는 거죠. 보통 32평이나 34평이죠. 그렇게 보면 거의 8천만 원에 분양한 거야. 근데 7,420만 원에 평당 분양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분당에서 서현이나 순회, 양지마을이나 시범단지가 재건축을 하면 얼마 부르겠냐 이거지. 8천 이상. 그렇지. 8천 이상. 8천 이상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1기 신도시 중에 1기 신도시가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1기 신도시를 왜 만들었어요? 저 어릴 때 만들었어요. 제 초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이 너무 가밀이니까 억제해야 된다. 이제 내보내려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고등학교 때 어디 계셨는데요? 경남 진주에 있었죠. 왜? 야만의 시대이자 빠따 맞아가면서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야만의 시대. 그때 빠따 맞아가면서 일기 신도시 분양한다는데 우리 엄마는 집 안 사고 말아. 그런 생각은 안 했고, 아이씨 이 지옥을 언제 가나 이렇게 빨리 졸업해야지. 빠따 맞아. 야만의 시대. 대학교 때 이제 서울로 왔죠. 그때 온 거예요. 야만의 시대. 40만 가구인데 이제 요거를 이제 30년이 됐으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40만 가구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 40만 가구를 재건축을 안 해주면 이 대부분 분당을 제외하면 민주당이 표밭이거든. 여기도 박빙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건축을 해주느냐에 당을 떠나서 재건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음 국회의원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같이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이게 안 없어질 거란 이야기야. 이 정부 국회 주도로 하는 거거든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할 거냐 이런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후로 30년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멀쩡해 사실 가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멀쩡한 걸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재건축이 돼요? 자, 첫 번째 재건축이 되려면 안전진단 통과가 되는데 이게 안전진단 통과가 되겠어요? 무너질 것 같아요 딱 봐도? 아니요. 안 무너지죠? 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가 안 돼요. 그리고 용적률이 어때요? 높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네. 요건 낮아 보이지만 이건 높잖아. 네. 용적률이 높으면 사업성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성하고 안전진단 통과 자체가 안 되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히 해주는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에요. 그래서 높은 용적률, 그 다음에 안전진단 이 두 개를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핵심이 이거예요. 안전진단을 무력화하고 이 용적률 대비 훨씬 더 많이 올려준다는 거지. 보통 300%까지 올려주는데 300% 이상까지 많게는 450%까지 올려준다는 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근본 딱 두 가지야. 그래서 안전진단은 무력화하고 그래서 사업성을 이빨 뽑아주겠다라는 게 그거거든요. 일단 눈에 들어오네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또 나와. 자, 봐봐. 그래서 보면 평균 용적률이 여기 나오는 건데 이제 얘네들이 이걸 앞으로 2B에다가 이게 as is고 네. 이게 2B에 어떻게 할 거냐 미래에 하는데 분당은 326 일산은 낮기 때문에 300까지밖에 안 올려주는 거야. 똑같다는 거지. 이 as is가 높은 데는 그 2B도 높게 하는 거지. 봐봐. 중동은 226이에요. 제일 싼데 제일 용적률이 높아. 그래서 사업성이 제일 안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350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기존의 일산이 에즈이즈가 낮다 그래서 2B가 되게 좋겠네라고 했는데 기준 용적률 자체가 2B가 300으로 다른 데보다 25%, 30%씩 낮잖아.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비슷하게 출발하는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추가로 14만 호를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54만 호가 되는 거죠. 54만 호에 가구당 2명이 유권자라고 생각해봐요. 100만 표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야, 100만 표면 대통령이 이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저번 대통령 때 몇만 표 안 됐잖아.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야. 6천만 원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기존에 34평 갖고 있는 사람이 똑같이 34평으로 갈 때 분담금이나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냐. 이게 사업성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해보니까 이게 현재 84인데 나중에 84를 받으면 분양가 6천일 때 환급금이 나와요. 왜냐하면 분당 평균이 184잖아요. 184%였는데 기준 용적률이 326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분당을 전부 다 어떤 놈은 450, 어떤 놈은 250에 하고 평균을 내면 326이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326일 때 공공기여가 14.2%가 나와요. 그러니까 14.2%를 빼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싹 다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공사비 1,000만 원을 넣어도 6천만 원 때리면 환급이 나온다는 거죠. 6천만 원이면. 그래서 내가 6천만 원 되면 되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얼마 했다고? 7,420을 넣으면 환급이 6억 5천이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26억 5천에 사면 이 아파트를 20억을 주고 사는 거 똑같은 거야. 왜? 나중에 6억 5천을 받으니까. 이게 분양가가 현재 기준일 때 그렇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다 뭐 나였고 뭐 이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뭐 15억짜리 집을 사면 9억 주고 사는 거죠. 왜? 나중에 6억 5천이 나올 거야.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까 까까교교님이 일본으로 오는 이유가 그걸 9억 이하에 샀거든. 와. 2024년에 내가 땡빚 내가지고 가라 그랬거든. 난 나쁜 사람이죠. 분수에 차지 않게 땡빚을 내라 그랬으니까. 그니까요. 용인 살았었거든요. 용인 용인인데. 사시는 분을 내가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신생아 특례론을 받아서 분당으로 가라고. 용인에 머물게 해야지. 그래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럼 신생아 특례론으로 가세요. 갔어. 샀어. 지금 이렇게 됐네? 그치. 지금 이렇게 내버렸네. 흥 뭐야? 그때 후랭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2024년이었어 그때가. 후랭이 나와서 막 이야기하면 막 이상한 애들 들어와가지고 막 욕할 때 있었잖아. 한두 번씩 와갖고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이러는 애 있잖아. 뭐 분당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업자 새끼 막 맞아. 이러면서 분당이 뭐 되냐 그게? 뭐 되냐 막 이주 대책 미쳤냐? 막 이러면서 막 뭐 누가 해주겠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러던 시절이잖아. 지금 그래서 9억 이하였는데 지금 잘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금 호가 얼마 나와요? 얼마예요, 아까 지금? 의견이 얼마 못 벌었대요. 이게 나오네. 아니 얼마 못 근데 벌었어요. 지금 분당이 떨어지겠냐고. 그게 떨어지네 말이야. 지금 이게 내 이야기는 테마가 붙었는데 그때 뭐라 그랬어? 그거 언제 되냐고? 20년 뒤에 되냐고? 30년 뒤에 되냐고? 막 그랬잖아. 얼마 안 올랐으면 14억밖에 안 됐대요. 9억 밑에 사서. 그러면 5억밖에 안 올랐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올랐네. 너무 안 올랐네. 5억밖에 안 올랐네. 그 대출이 2억까지 나왔잖아. 그 2, 3억으로 5억밖에 못 벌었네. 그러니까. 1년 만에. 진짜 좀 더 좋은 걸 안내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애기 어리고 신생아 특례로라는 게 애기 낳았으니까 국가에 도와주는 거 아니냐. 국가에서 도와주는 거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안 되더라도, 그때 내가 이런 얘기다. 안 되더라도 애기 키우다 보면 학군도 좋고 하니까 인테리어 열심히 해서 그냥 집 밖에 안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밖에가 좀 이상하면 인테리어, 그러니까 집 빼고는 완벽하니까 집 안에만 인테리어 해놓으면 살기 좋지 않겠냐. 작은 밖에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 밖에는 괜찮으니까. 저 거기서 데이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만 인테리어 하고 나면 완벽하지 않냐. 그래서 안 되더라도 애기 키우면서 아직 어리니까 어쨌든 20년 대학교까지 가려면 20년 걸리지 않냐. 그럼 그때는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도 마통해가지고 했다고. 와. 그럼 인테리어 하는 과정을 막 중계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얼마 안 올랐어요. 1년 좀 지났는데. 뭐 한 2, 3억으로 샀는데 뭐 이렇게. 진짜 꾸역꾸역 눌러서 진짜 영혼을 모아서 진짜 사셨구나. 아니 그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생각나요?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서 6억을 빚을 냈어요. 2, 3억 가지고 연끌해서 갔으니까 마통까지 땡겨서 갔어.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돈을 쓸 수 있겠어요? 그죠? 돈을 안 쓰고 빚을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회사 다닐 거 아니에요. 회사 다니기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전해야지 하고 갈 거 아니야. 그지? 회사 그만두고 싶어도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 절약하고, 그리고 맨날 와가지고, 뭐 톡방에서 이야기하고, 뭐, 부동산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어떻게든 돈 생기면 또 다른 것만 하려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빚 갚으면서 열심히 참고 애들 교육시키면서 살았던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차이가 나는 게 그게 나라다라는 이야기야. 그게 정이다. 그치.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하고 평균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그게 정이다라는 거지.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직 대한민국은 그 정도는 되는 것 같다. 물론 언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 안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파이팅!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안 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 좀 심하게 얘기하면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2023년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25억짜리를 샀나? 돈이 좀 있었어. 25억짜리 대출됐거든. 샀는데 그게 45억이 됐어요. 2년 만에. 이것도 재건축 같은데요? 미도 아파트야. 대치 미도였어요. 그분도 일주일 만에 자기 집 팔고 사더라고. 저 가봤는데 좋던데요? 모임 할 때마다 나온다니까. 좋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지역이.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잘난 게 아니야. 제가 한 거는 뭐냐면 2024년에 용기 내라고 그 사람들한테 해준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 들은 사람이랑 안 들은 사람이랑 차이가 난다는 거지. 믿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고 그냥 오를 것 같아서 그냥. 그래서 후랭이에서 계속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유튜브에다가 영상 팍제해놨잖아. 2023년부터 내가 무슨 소리 했는지 2024년까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메인에다 올려놨으니까. 안 보잖아요. 그치, 아무도 안 보지. 그거 내 얘기야. 그러니까 그 후랭이 영상 메인에는 주식을 띄우는 이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메인이 떼어놨다니까. 한번 보시라니까요. 제 망고섬 TV 들어오면 쳐서 들어오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실거래 지수가 그 이야기하던 시기에 실거래 지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있거든. 그 바닥 찍어 이제 올라가는 게 점점 계속 얘기하면서 막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 이런 이야기가 나중에 성지순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딱 끝나요. 그때가 유튜브 하기에 되게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니까. 그치. 근데 맞죠. 그 콘텐츠 자체는 되게 재밌었어요. 그치. 촬영 자체는 훨씬 더 재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우리 둘이 그랬잖아. 우리 둘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 2024년인가? 그래갖고, 이런 이야기 하면 뭐하냐고. 근데 이게 나중에 성지순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한번 보자. 어떻게 되나. 이런 이야기 막 하고 그랬잖아. 박제시켜야 된다고 막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래서 그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노후기획도시 특별법은 이게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나올 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원래 2027년에 관리처분인가 난다 그랬는데 그건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 계속 했고요. 결국에는 할 겁니다. 여야가 합심해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씨를 뿌렸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하고 빚 갚으면서 영양분은 자꾸 주면 되는 거지. 잘 지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하면 또 좋은 데로 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런 이야기야.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게 없어. 바꿀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나밖에 없어.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이야기 한 거지. 막 언제 되냐, 뭐 10년 뒤, 20년 뒤냐 이런 이야기 막 했는데 지금 가격 오르잖아. 그냥 안 돼도 오른다니까요.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땅값이 집이 썩었다고 내리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 서울 분당도 서울권인데 서울권 아파트 실거래 가격은 22년 차가 지나면 다시 가격이 상승한다니까. 근데 재건축 기대가 없으면 안 올라. 재건축 기대가 있으니까 상승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가 이제 1기 신도시 중에 분당이 저거를 7,400원 찍어줬으니 네. 그 다음 어디겠어요? 이제 일산이냐 평촌이냐 이야기지나. 평촌이요. 그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일산은 기존 연경률이 낮잖아요. 아까 보여줬잖아. 300까지밖에 안 해준다고요. 안타깝다. 320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평촌일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또 자랑인데. 어쨌든 평촌에 이제 평촌에 물어보길래 평촌에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하고 선도지구 된 데 있잖아. 근데 선도지구 된 데 말고 안 된 데를 내가 사라 그랬거든. 선도지구 된 데는 대중대형밖에 없어가지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애기 아빠인데 어린 애기는 나가면 욕먹잖아. 부동산 하러 간다면 욕먹잖아. 왔는데 욕먹으면서 왔는데 바로 샀어. 일주일 만에 샀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7천만 원이 오른 거야. 호가가. 그러니까 와이프가 계속 가라고. 왜 집에 있지 말고 더 가라고. 지금 얼마 전에 인테리어 했다고. 한 달 동안 인테리어 했대요. 이제 우리 전략대로 하는 거지. 들어가서 오래 사는 거니까. 애기 어리니까. 평촌도 학원가 좋잖아. 좋아요. 그래서 그 전략으로 해서 그분도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한 달에 한 번씩 만납니다, 우리. 네, 한 달에 한 번씩. 얼마 전에도 목동 가서 한 달 오프라인 모임 했었는데. 왜 목동이세요? 동네 옮겨가면서 이제 향기 한 맡아보는 거지. 동네마다. 임장 겸? 임장 겸. 막 돌아다니고 부동산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한 바퀴 쭉 같이 모여서 브리핑 내가 한번 쫙 해주고 동네 이런 거예요. 브리핑 한번 우리가 해주고 그 다음에 동네만 그냥 한 바퀴 쭉 돌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술 마시고 10시 반이 됐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야. 이번에는 많이 안 왔어. 한 25명 정도 왔는데 지난번까지는 엄청 많이 한 45명 정도 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러고 사는 거죠. 평촌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모르겠어요. 여기 오셨나 모르겠네. 예, 어쨌든 그때 사자마자 호가가 7천 올랐다 그랬는데 잠깐 주춤하길래 또 와이프가 나간다 그러니까 눈치 주다가 최근에 또 올라가지고 또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짧은 기간에 오른 거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어차피 이게 10년 보고 하는 거니까. 방향성. 그치. 그리고 조합 설립 때문에 이제 못 팔잖아요. 길게 보고 애들 키우면서 기다린다는 생각으로 있다 보면 또 오르겠죠. 이렇게 뭐 지금 안 올라도 결국에는 다 똑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겠습니까? 대학 갈 때쯤에는 뭐. 그치. 뭐 그 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5년 뒤에 또 4년 뒤에는 이제 막 정부가 바뀌고 이때 부동산에 대한 기조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팔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니까 정권은 짧고 우리 인생은 기니까 내가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너무 디프레스 돼 있지 마라. 내가 해보니까 20몇 년 해보니까 계속 바뀌더라. 지금 대통령이 몇 명이 바뀌는지 모르겠다. 집사고 나서. 그렇죠. 계속 기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항상 오를 거라 생각하지 마요. 언젠가 또 하락이 올 겁니다. 그때가 또 기회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마음 편하게 좋은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더라. 막 핫한 거 없더라. 막 나도 까불까불하고 다닐 때가 있다. 뭐 사가지고 뭐 얼마 했고 이런 이야기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까불까불할 때가 있다. 예, 그리고
그 진안장에도 막판에 나 막 지방이 소형 아파트 이런 거 좋다면서 막 떠들고 다니던 데 있다. 그때 내가 다른 사람도 샀는데 물려가지고 이번에 막 정리하고 막 이런 것도 있다. 사실 고백하자면 그렇다. 이제 그래 보고 나니까 이제 좀 알겠다. 아 이제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지방에 다니고 까불까불하고 다니는 게 맞는 게 아니다. 까불어 봐야 이제 제도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세상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 지금은 여러 채 있는 것보다 좋은 거 하나 있는 게 맞다. 지방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뭐 많이 얻는 것도 있지만 투자에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열심히 한다는 측면에서 괜찮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러면 까불어봐야 강남 한 채가 최고더라. 이제 알았다 그거를. 저도 까까큐큐님처럼 그 1년 6개월 늦게 온 지각비를 내야 되는 거죠. 후래 3배 같은 거. 그게 궁금합니다. 지각비. 후래 3배 알죠? 예, 후래 3배 몰라요? 모임하는데 늦게 오면 오자마자 후래 300. 그러니까 지각비가 1년 6개월이니까 늘었어요. 분당은 못 가는 거죠. 분당은 못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2, 3억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이번 규제 지역 내에서 이제 실거주로 찾던가 아니면 규제 지역 외에서 그나마 뭐 사놓을 수 있는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분당을 샀던 것보다는 화끈하진 않겠죠. 그게 지각비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돈이다. 이런 거죠. 뭐 5천만 원 뭐 옛날에 산 거 물려있는데 안 팔려서 못 사요.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그 사람들 중에 빨리 파는 사람, 빨리 팔았을수록 후회 안 하더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요. 5천만, 내가 산 가격보다 5천만 원 빠졌는데 어떻게 팔아요?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러면 그게 본전이 되는 시간 동안 당신이 지금 살라고 하는 게 5천만 원 더 올라야 될 본전이잖아. 5천만 원 그거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5천만 원 손해보고 팔아서 뭔가 더 좋은 걸 산다면 그게 5천만 원보다 더 오르겠어요? 더 오르겠어요? 이런 이야기지. 이해돼요? 5천만 원 손해본 게 있어. 근데 이게 본전이 돼야 팔고 싶어. 그러면 이 본전이 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년 기다렸다 판다고 칩시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이걸 팔고 5천만 원 손해보더라도 팔고 사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고 싶은 게 5천만 원보다 더 오르면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 내가 몇 년째 하고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현금을 최대한 본인이 집에 앉아가지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이 얼마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최대한 모을 수 있는 거. 그러려면 그럼 뭐 해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거든. 뭐 DSR에 대해서도 공부해보고 소득 넣고 계산도 해보고 대출 얼마 나오는지도 계산해보고 그래서 뭐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공부해보고 뭐 그 실수요자 대출, 그 다음에 생애 제초 대출, 뭐 그 다음에 특례 대출 이런 것도 다 연구해보고 최대한 땡길 수 있는 거 가지고 실거주를 하든가 아니면은 현금 마련할 수 있는 거 최대한으로 해갖고 그 규제 지역 외 지역에다가 뭔가 사둘 수 있는 거 중에 가장 좋은 게 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대화를 하면 뭔가 건설적인 대화가 되는데 2억, 3억 있는데 어디다 뭐 좋은 거 없어요? 이러면 이런 거잖아. 이수화학 좋아? 이런 거 똑같은 거 아니야. 주식 좋은 거 없어요? 잡주 있잖아. 기잡주 몰라? AI 있잖아. 2차 전지랑 하얗고 막 그런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치? 어느 정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5만 원 막 뭐 아이패드 뭐 이렇게 아이폰 이런 거 뭐 100만 원 넘게 주고 사면서 막 5만 원 10만 원을 되게 아까워해. 그치? 예, 강의 막 듣고 이런 거 되게 아까워해. 뭐 그거는 뭐 본인 생각이니까. 특히 저는 정비사업 쪽은 이번 시장에서는 꼭 가져가야 될 테마라고. 어차피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없잖아.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 좀 조금만 있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유튜브만 잘 봐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처럼 지역을 막 분석해주고 지역에 뭐 아파트 이야기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지. 옛날에는 다 그런 이야기만 했는데, 그치?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충분히 이제 그 자기가 소화할 만한 능력이 돼야 되는 거지. 정비사업하면 사실 늘 따라오는 질문이 내년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그 서울시장 선거를 보고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심적으로는 내년에 서울시장이 바뀌면,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나오면 심적으로는 되게 데미지를 입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똑같을 거다. 왜냐하면 그쪽이 들어오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줄 수 있잖아. 첫 번째. 안 해주면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께 더 오를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근데 생각을 확 바꿔가지고 대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해준다. 그럼 똑같은 거잖아. 대신에 기존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고 있던 거, 역점으로 밀던 거는 다 백지화될 수 있다. 신통. 그치? 근데 신통은 진행을 많이 해놓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걸려 있는데 그 후임 시장이 그거를 무시하고 싹 없는다? 쉽지 않지. 근데 내가 좀 걱정하는 건 모아타운이다. 지금도 애매한데 그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해제한다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성향의 서울시장이면 당방에 이거를 해제해 주겠지. 그러면
그 2009년 10년에 그 천원 뉴타운 해제된 것처럼 약간 뉴타운 47% 해제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올 수도 있거든. 근데 그게 또 장기적으로 보면 더 많이 올라요. 공급을 줄이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안 갖고 있는 게 문제지. 서울시장 누가 되고는 크게 문제가 아닌데 당장 오세훈 서울시장 밀어주는 거 갖고 있는 사람은 내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 더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뭐 그 민주당 쪽 중에서도 뭐 재개발 재건축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예,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나는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정치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 예, 행정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결국에는 나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지. 최근에 이걸 보면서 내로남불 자폭단도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계속 규제를 하면 이 문제가 점점 커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그치? 어떤 문제가요? 규제를 왜 하냐? 짜증나 죽겠다. 집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여론이 더 커질 거라는 벌집을 계속 쑤시는 거지. 근데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은 그 지금 정부라든지 민주당은 이제 그 차기 모순에 빠질 거예요. 집이 오르는데 규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규제를 하면 내로남불 자폭당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론이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래도 안 좋고 저래도 안 좋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런 고민에 좀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확률은 낮지만 의외로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규제라는 거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 자체가 대우를 못 받는 시대가 점점점 오지 않을까? 다른 나라들처럼 선진국들처럼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이면 지금 다 규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다 때려봐라 한번. 다 때려봐라. 보자. 한번 보자 4년 있다가. 그렇죠. 근데 제 생각인데 지금 분위기면 연임할 것 같고 지자체는 있잖아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잘 안 바뀌더라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역지정을 많이 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봐. 그 사람들이 오세훈 없으면 끝나는데 누굴 찍겠어. 그지? 그래서 잘 보세요. 요즘에 구역지정하는 데가 어딘지 잘 보면 빨간색 말고 파란색 쪽에 많이 지정하잖아. 빨간색은 어차피 잡은 고기잖아. 잡은 고기한테 먹이를 주는 거 봤어? 뭐 미끼를 주는 거 봤어? 안 줘. 이게 안 잡은 고기들한테 구역 지정을 많이 하는 이유를 잘 보세요. 그지? 그 사람들은 구역 지정하면 이제 무슨 색이 되겠어? 오세훈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뭐 오세훈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큰 꿈이 있잖아, 큰 꿈. 서울시를 잘해가지고 4년 뒤에 한판 세게 한번 붙어 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재테크라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뭐 네.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뭐 부동산을 하든 그런 건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순간 큰 돈을 벌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 단기간에.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그거는 남의 이야기고, 어쩌다가 들은 이야기고, 그거를 일반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엔 은행 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산수 시간에 배웠던 이게 정규 분포라는 게 있잖아요. 정규 분포. 정규 분포의 의미를 이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게 중요한데, 정규 분포는 그거잖아요. 이게 볼록하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한가운데가 이제 제일 뾰족한 점이 평균이다. 그러니까 까불어봐야 얘네들은 대부분 95%가 평균주의에서 논다. 특이하게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오른쪽 끝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플러스 22.5%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상위 2.5%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버는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평균 주변에서 놀더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저는 뒤에서 2.5%인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그것도 특이한 케이스고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네. 근데 그 특이한 케이스가 자기 일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저도 그랬고 뭐 사람은 누구나 단방에 조금 노력하고 많이 큰 걸 얻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귀에 솔깃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낚여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성공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보통 그렇지. 생각한다면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죠. 꾸준히 남들보다 조금 더 수익을 꾸준히 내는 게 부자로 가는 길이지 한 방에 그냥 10배, 100배, 1000배 되는 것은 정말 어쩌다가 로또 같은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하루에 20명씩, 일주일에 20명씩 로또 당첨자가 나오지만 내 이야기는 아니잖아. 근데 항상 나오잖아. 근데 그게 내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오늘도 나는 잠실역 6번 출구 앞에 긴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로또 가게 사지 않습니까? 그게 명당이라며. 어차피 랜덤으로 돌릴 건데 우리 동네에서 사나 거기서 사나 확률은 똑같은데 사람들이 그런 미신에 또 빠지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중계동에 가면 또 유명한 데 있잖아. 거기 가서 사고 뭐. 그게 미신인 거죠. 그냥 집에서 사도 되거든요. 똑같아 확률은.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오렌 버핏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 20-30년 동안 수익률을 20% 넘게 유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복리의 효과로 부자가 된 거잖아. 오래 살아서.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는 이야기가 200살, 300살까지만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나는 복리의 마법을 알기 때문에 이 수익률만 꾸준히 유지해서 계속 20, 30년만 하면 세계에서 제일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지. 진짜 근데 어려운 거죠. 제가 알아는 거는 그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평균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죠. 그게 오래 유지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노력이란 게 필요한 거예요. 노력이란 게 필요하다는 거지. 꾸준히 계속 잠깐 하다 마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죠? 주식도 맨날 뭐 단타만 치지 말고 진짜 기업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꾸준히 사놓으면 어떤 게 오를 건지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 삼성이 아무리 좋다 하지만 5년, 10년 뒤에 뭐 새로운 애들이 나와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하면서 공부하고 경쟁력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의 방식인 거잖아요. 워렌 버핏은 존경하지만 워렌 버핏을 따라 하지는 않죠.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못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원리를 알아야 된다.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봄에 씨를 뿌리고 바로 한 달 뒤에 열매가 맺지 않음을 한탄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냥 집 하나 사가지고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예. 그 반포,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반포를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압구정을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자기 분수에 맞는 걸 시작하는 거잖아. 조금이라도. 뭐, 5억짜리 하나 샀어. 5억짜리 하나 샀어. 그러면 이 5억짜리가 하나도 안 오를 수도 있어. 근데 그 5억짜리를 사면서 대출을 받을 거야. 60%를 받으면 3억을 냈겠죠. 그럼 이제 3억을 냈으니까 이자가 얼마 나가겠어? 3, 40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500을 받으면 이 100만 원은 제하고 시작하겠죠. 모든 생활을. 그러면 400만 원으로 생활하는 방법을 만들겠죠. 그 중에 또 이 저축도 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씀씀이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대출 받았으니까 이제 유튜브 보고, 우랭이도 보고, 뭐, 망고생 거도 보고 하면서 이제 공부할 거 아니야. 아, 부동산은 이런 거구나. 집값이 요즘에 어디가 오른다는구나.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기회가 오면 이제 갈아타게 하겠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시간이 쌓이잖아, 이렇게. 5년, 10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대출을 갚는 게 7년 걸린대요, 평균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뭐 3, 4년 만에 이제 갚고 또 넘어가겠지. 갚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넘어가겠지. 그러면 이제 그러는 동안에 수년 동안 자기는 돈도 아껴 쓰고, 공부도 하고,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투잡하고, 이러면서 5년, 10년을 보낸 사람이랑 그냥 유튜브 트니까 집값 떨어진다네. 안 그래도 비쌌는데 참 잘 됐네. 돈 쓸 이유가 생겼네. 집값 언젠가 떨어질 거니까 전세 월세 살면서 놀러 다니고 까르페 디엠 하고 막 해외여행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도 많이 올리고 이러고 살면 되겠네. 그런 사람이랑 10년 뒤에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올바른 세상이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그렇고. 그 원리를 아는 게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내가 성공한 이유는 그냥 주식 투자 한번 잘해가지고 뭐 한 방에 10배, 1000배 터져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도 정말 있지만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열심히 살면서 회사 다니면서 돈 모으고 그걸로 재테크하고 공부하고 꾸준히 이렇게 해온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 이런 이야기죠. 아니 망고쌤 요새 입지 좋은데 5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처음부터 그럼 5억짜리 샀어? 나도 제일 처음에 살 때 진짜 땡빛에 내가지고 진짜 막 공장지대 한가운데 있는 나홀로 아파트부터 시작했죠.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으려고 진짜 잠도 안 자고 일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월급 나오는 당일날 바로 가서 갚았어요. 그때는 그 온라인 그 자동이체로 빼나가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직접 가서 갚았어요. 이렇게 직접 점심시간마다 가갖고 그 재미로 살았거든요. 빚 갚는 재미로 살았어,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쓸 일이 없는 거야, 돈 쓸 일이. 그래서 이제 빚도 어느 정도 갚고 가격도 오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3년 뒤구나 3년 뒤. 그때도 집이 많이 올라갔고 3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비과세였거든요. 1주택자도요. 1주택자도. 그래서 그거를 팔고 마장동으로 가고. 마장동을 마장동을 3억 8천짜리를 전세 끼고 사놓고 나는 또 상가주택 같은 데 살았단 말이야. 그 위층에 상가 있고 1층에. 그치. 그거 1층에 그 슈퍼마켓을 했어. 난 3층이었는데 슈퍼마켓을 했는데 슈퍼마켓에서 밤 새도록이잖아. 막 사람들 앉아가지고 노상에 막 술 먹고 이런 거 있잖아.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았다고. 한 1년 정도 살았어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지. 그때 누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지금 사는 집은 비만 안 맞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와닿고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갈아타고 하면서 이제 뭐 어깨 뽕 들어가가지고 집값 오르니까 막 까불다가 금융위기 맞아가지고 또 확 쪼그러들었다가 다시 또 시작하고 다시 모으고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막 까불다가 2022년 한 방 맞고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순탄하지만 않잖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가지만 결국에는 노력을 계속 하니까 우상향하는 거고. 그래서 남들하고 차이를 조금씩 벌리면서 진짜 조금씩 벌리면서 막 진짜 위로는 평온하지만 밑에는 오리 있잖아. 오리 밑에서 팍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차이가 벌어졌는데 그 차이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엄청 큰 차이로 바뀌고 다시는 뒤집을 수 없는 차이가 되는 거잖아요. 영끌도 안 되는데요? 실수요자들은 되잖아요. 실수요자들은 뭐 9,500만 원 이하면 서민 실수요자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60%까지 해주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해주고 하잖아요. 생각만 하면 방법은 다 있다는 거지. 그거를 아예 그냥 저거는 나쁜 거야. 부동산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지. 불로소득인데. 그런 생각하잖아. 그러면 주식 투자는 뭐야? 그 근로소득이고 코인은 근로소득이야? 주식하고 코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면서 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색안경을 보고 그잖아요. 주식 뜯어먹어요? 사서 뭐 필요해 네가? 경영권에 인수할 거야? 아니잖아. 실수요자도 아니잖아. 실수요자 아닌데 왜 주식을 왜 사냐고. 그러니까 실수요자도 아닌데 주식을 사고 주식을 올리니까 나는 주식 없는 나는 상대적으로 빡타갈 먹힌단 말이지. 특히 서울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산다며? 그러면 서울은 주식 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야지. 미래에셋증권 지점장한테 허가받아서 진짜 이거를 실사용할 사람인지 허가받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은 어디서 났어? 엄마한테 혹시 증여받은 거 아니야? 신고 안 하고? 자금조달 계획서도 쓰고 주식 거래 조정지역 주식 투기 과열지구 이런 거 지정해갖고 양도세 중과. 그렇지. 마통 내가지고 주식을 하네. 그 증권거래소에서는 또 이렇게 주담대 대출해갖고 곱하기 3배까지 해가지고 뻥튀기 하는 걸 막아야지. 안 그래? 투기니까. 그치. 왜 그건 열어주냐고. 마이너스 통장 해가지고 주식하는 걸 레버리지라며. 부동산 그 대출 규제 만든 장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앉은 거지. 4인 가족이 주식 100주만 사면 되지. 그치. 어디 감히 다들 그렇게 살아. 삼성전자 100주만 사면 되지. 왜 120주를 살라 그러는 거야? 그쵸. 59주만 사야지. 왜 84주를 살라 그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요. 라면서 미래에셋 지점장이 허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 왜 똑같은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보냐 이거지. 다 똑같아. 어차피 나랑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뭘 할까 선택하는 거잖아. 부동산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주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잘하시고 코인 잘하시면 부동산 안 해도 돼요. 주식도 하시고 코인 잘하시면 돼요. 돈 벌면 되죠. 그죠? 근데 나는 부동산을 택했고 내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주식처럼 파동이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짧지 않잖아. 이렇게 파동이 이렇게 짧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는 거니까 그 에너지를 따라가려면 이렇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나의 에너지도 소모가 되는 지치죠.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게 주식 오래 하면 그게 지치는 거지. 그래서 병 생기고.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하냐? 가치 투자를 해? 이 기업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성장할 것이냐? 그 성장한 이익이 다시 자본금이 되면서 PBR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기업인데 그 PBR의 성장 기울기가 연 15% 이상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이나 생각해 봤어? 그래서 그러면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하면 되겠네. 이게 가치 투자인 거잖아요. 워렌 버핏의 방법이고. 그런 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야, 이 수학 좋다는데? 야, 오른데? 뭐 2차전지 관련 줄 알았는데? 모르겠다. 막 오른데? 오르면 좋은 거지. 예, 클릭하고. 또 빠지면 또 팔고. 막 이러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해봤는데, 2,000원 올랐네? 그러면, 마통 이거 땡긴 거 5천만 원으로는 좀 약한데? 이 주식 담보대출, 대출 받아가지고, 레버리지 써가지고, 3배로 빌려가지고, 이번에 막 1억 5천 한 번에 때려 박으면, 야, 이게 20% 오르면 60% 아니야? 했다가 어떻게 돼요?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방 맞고. 그래갖고 2천만 원 남잖아? 그럼 어떻게 해? 5천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천만 원이 날아갔네? 그러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곱하기 3을 또 해야 돼. 그래 5천만 원이 되니까. 왜?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되면요 50% 까진 거지만 다시 500으로 1,0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수익률이 100% 올라야 돼. 100%가 돼야 되잖아. 곱하기 3을 하면 쉽잖아. 33%만 오르면 되니까. 또 했다가 그게 이제 500으로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주식은 답이 없네. 나라가 이 모양이네. 투기꾼들 막 이러면서 막 정부는 뭐 하냐? 이 투기꾼들 작전 세력들을 다 잡아 쫓아야지 이러면서 이 세력들 공매도 세력들 공매도 세력들 다 내가 주식 투자를 잘못한 게 아니고 공매도 세력들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제도가 잘못되고 나라가 잘못된 이 거야. 개관들 많으면서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코인으로 갔는데 비트코인이 좋다는데 한 방에 오른다는데 야 그래서 비트코인을 또 했어. 500만 원을 했는데 비트코인 500만 원 했는데 조금 먹었어. 기분이가 좋아. 딱 들으니까 선물이란 게 있네. 비트코인 선물이라는 게 있어. 곱하기 100까지 되는데 100배까지 레버리지가 된다는 거야. 야 그건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웃긴 게 재밌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빠지는데 숏을 칠 수가 있다네 여기는. 숏. 그것도 레버리지로. 내가 기관이 될 수 있다니. 그렇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2배 정도 딱 해봤는데 하락이 베팅했는데 어머 돼. 야 씨. 이거네.
내가 5천만 원이 500으로 쪼그라들었지만 한 방에 만날 수 있겠네. 곱하기 10 하면 되잖아. 네. 잘 맞춰준 것 같아. 요새 100배도 있습니다. 100배. 이렇게 100배까지 있는데 100배는 처음에 100배까지 안 하더라고. 딱 그래서 곱하기 10을 하면 딱 때려봤어. 작은 성공에 취해갖고. 내 하락이요. 근데 이렇게 안 내려요. 그쵸. 이렇게 내리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곱하기 10 했으니까 10%만 딱 뛰면 털어. 청산이네. 500만 원도 이제 없어져. 0. 0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되면 한강 온도 체크하러 안 가요. 더해요? 아니죠. 쿠팡 알바를 가요. 아. 알바를 가서 100만 원을 벌어요. 100만 원을 벌면 그 100만 원을 갖고 와서 또 곱하기 20 하는 거야. 한 방에. 그게 틀리잖아. 그럼 또 쿠팡을 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그 과정을 다 인스타나 뭐 쇼츠, 릴스 이런 걸 찍어서 또 올리는 것이. 이게 문화라는 거지. 옛날하고 다른 문화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재밌게 살더라고. 친구들이. 이게 재밌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투자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게 투자냐 이거죠. 유튜브에 자주 나오면 그게 맞는 거냐 이런 이야기죠. 뭘 하든 간에 이제 올해 한 방에 뭔가 인생이 바뀐다. 집 한 번, 두 번 거래하는 걸로 인생이 바뀐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깨닫는 이 말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도덕책 같은 이야기인데 도덕책 제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 재미가 없어서 잘 안 읽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지루한 일을 해야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꾸준히 오래 해야 그게 성공인 거지. 남들도 다 재밌어하고 잘하는 일을 그 경쟁 틈바구니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길 거라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 근자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런 거다라는 거죠. 이게 재미없고 지루한 일을 오래 하는 거는 경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재미있고 신나는 일은 남들도 다 그걸 하기 때문에 경쟁이 심하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지. 서울대는 재밌게 공부하면 금방 가? 아니잖아. 강남 아파트는 그냥 좀만 하면 사? 아니잖아. 그게 다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야? 경쟁을 완화시켜 달래. 아니, 서울 아파트 사기가 너무 힘들고 경쟁이 너무 힘들어서 경쟁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하지 않냐? 돈도 안 쓰고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 하잖아. 그럼 그 경쟁을 완화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치? 경쟁을 완화시켜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경쟁을 완화시켜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 미친 집값을 쳐 죽여야죠. 다 때려잡아요? 다 때려잡아야죠. 다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 집을 투기를 해갖고 올리는 거니까. 그럼 집을 그래서 낮췄다고 칩시다. 그럼 돈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M2 그래프를 한번 보라고, M2. 집값이 비싸지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지는 거다. 코인은 뭐 실적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게 돈이 많아지면 옛날에는 내가 100원 있는데 진짜 나중에 저거 대박 날 것 같아. 그럼 한 50원 정도 태워볼까? 그러니까 100원 있는데 한 10원 정도만 태워볼까 내가? 돈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100원이 아니고 500원이 있어. 그러면 한 50원까지는 한번 태워봐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잖아. 이게 인플레이션이고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M2 같은 걸 한번 보면 M2가 얼마나 빨리 늘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M2 증가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안 오르죠? 내수시장에.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다 오르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에다가 감정을 넣으니까 오판을 하고 힘든 거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세상 바꾸기 싫고 남들이 좀 바꾸준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가서 들어가갖고 뭐 슈퍼챗도 써고 네가 최고예요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장부는 줄어들고 걔는 계속 부자가 되지. 그걸 눈으로 보면서도 못 느끼는 거야. 아니 자든 누든 간에 당신 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잘 먹자고 하는 거, 잘 먹고 잘 사자고 하는 거지. 당신을 보듬어 주는 것 같지만 네 보듬어 주는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고 그게 슈퍼챗으로 주머니 들어가는 거잖아. 당신 잘 되는 건 별로 관심 없다니까. 진심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당신 생각해 주는 사람은 자기 진짜 친구들이나 아니면 당신 가족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하라는 이야기야. 남들은 당신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잘 되는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신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경쟁을 완화시켜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집값을 내리면 돼요. 집값을 내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집값은 싼데 돈은 늘어났으니까 경쟁이 더 심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로또 분양 같은 거죠. 트리니원 이번에 분양했는데 26억에 분양했잖아. 근데 주변이 60억이야. 60몇 억이야. 그러니까 84 당첨만 받으면 한 방에 40억이 생기는 거예요. 한 방에 40억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을 이렇게 낮추면 65억짜리를 주변 시세 65억짜리를 24억으로 낮추면 경쟁이 더 심해지는 거지. 근데 65억짜리를 65억에 분양해봐. 거의 미분양 나겠지. 그럼 박수 치겠지 또. 와, 미분양 났다. 저거 봐라, 이러면서. 가격이 낮다고 경쟁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결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봐봐. 10명이 있는데 집이 2채밖에 없어. 그냥 돈은 자꾸 늘어나.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가격을 낮춰.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의 프리미엄이 붙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런 거 청약하고 똑같은 거야. 너 무주택으로 얼마나 오래 살았어? 부모님 모셔? 애기 몇 명이야? 돈은 별로 많이 안 벌지? 약간 이런 걸로 경쟁하듯이 그 두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받은 권리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가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들어간 2명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지만 나머지 8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냐 이거지. 이게 주택 청약이라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주택 청약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 경쟁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쉽게 설명해 줄게요. 서울대 들어가서 취직도 돈 잘 벌어요. 너무 짜증나네요. 서울대 걔는 나도 국민인데 서울대 들어갔다고 막 취직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열받잖아요. 나도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세요. 서울대 카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상대적 박탈감 느끼고 기분이 안 좋네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울대 경쟁률, 그러면 서울대를 2개, 3개, 4개, 10개를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러면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겠지. 그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를 전부 다 서울대라고 이름 짓고 전부 다 국립을 해갖고 써봐. 그러면 이제 경쟁이 이제 안 치열해진 거잖아. 그러면 그게 좋은 거야? 맞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다 서울대 들어가려고 공부를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인재들이 안 나오는 거지. 안 그래? 그러네요. 그렇잖아. 그럼 평가원이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그렇죠. 평가를 왜 그냥 대학교를 애들 수만큼 만들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뽑기로 보내면 되잖아. 중고등학교 가는 것처럼. 아니면은 아예 그냥 선택할 수 있게 대학교 들어갈 입학애들이 10만 명인데 정원을 20만 명으로 해. 자기가 선택해서 가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 뺑뺑이도 돌리고. 그치. 지방 아파트는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야, 지금. 선택해서 간다니까. 근데 서울은 안 그렇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강남에도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서울에도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되는 거잖아. 외곽에 말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울대지 외곽이 아니잖아. 많이 지으면 되잖아. 근데 그거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야, 이거 재건축하니까 집값이 떡상하잖아. 트리니엄, 저거 봐봐. 저렇게 해서 신축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변 시세를 올리는 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신축이 들어오면 안 되겠네. 짜증나네. 이런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돈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집이 늘어나는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니까 가격이 더 폭발하는 거지, 나중에. 더 문제가 크게 들어오는 거지.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처음에는 풀어주면 문제가 되게 많지. 그렇게 느껴지겠지. 막 재개발 재건축하니까 가격이 오르고 이러니까. 주택의 가격이라는 거는 토지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여러분. 토지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어차피 그 토지 위에 있는 거는 콘크리트 덩어리잖아. 맨날 댓글 날리잖아. 무슨 콘크리트 덩어리가 20억, 30억이야 말도 안 된다. 1억이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안 맞으니까 그런 화가 나는 거지. 토지의 가격이라는 거지, 토지의 가격. 콘크리트 가격은 정해져 있잖아요. 토지의 가격. 토지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똑같은 원베일리 안에 있는 토지지만 그 위에, 지번이지만 그 위에 상가가 있느냐, 아파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확 나죠?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 토지 위에 지금 현재 어떤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지가 가격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고, 추가로 앞으로 어떤 용도가 될 거라는 기대가 가격에 반영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는 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는 22년 차를 지나가면 가격이 쭉 떨어지다가 그다음부터 올라요, 다시. 재건축의 미래의 용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미래의 용도가 새 아파트로 바뀌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공급이 되고 나면 이제 사방에 늘린 게 만약에 예를 들어 사방에 늘린 게 신축 아파트야, 서울에. 그럼 가격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지? 그러니까 전체 돈의 총량만큼 아파트의 총량이 늘어나면, 아파트라는 공간이 늘어나면 가격이 결국에는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계속 오르는 것 같고 막 투기꾼들 장난하는 거 같고 건설사 토건족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안정이 되는 거거든. 그치? 그 집값이 안정돼서 누구나 이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서울의 집을 엄청 지으면 되지. 물론 기본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법은 서울의 집값 잡는 방법은 서울에다가 집을 많이 지으면 되는 거다, 이런 거죠. 서울이 희소하니까, 강남이라는 데가 희소하니까 그 성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저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돈 많은 사람들은, 지체 높으신 분들은 너희들은 집 사지 말라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서 다 편안하게 사시는 거잖아요. 어딜 감히 들어오려 그래? 대출을 받아갖고 감히 꼬박꼬박 열심히 저축하셔가지고 들어가셔야지. 안 그래요? 문 닫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봐.
여기 당신이라고 여기 당신들이라고 어딜 들어오려고 쳐 들어오려고 그래 지금. 여긴 누가 있어요? 여기. 거기 아까 제가 내 저번에 와서 얘기했잖아. 내로남불 차폭단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들 건 했네 재개발. 그렇지 재개발 다 했지. 네. 못 들어오는 거야. 다 폐허가 돼 있잖아. 이게 우리 해줘야지 재개발을. 그러면. 여기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어디 감이 들어가? 그러니까 열받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중국인. 근데 이제 그것도 통계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많이 사냐 이런 이야기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특정 지역에다가 집을 많이 사갖고 그 타원화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의가 되게 필요하다. 네, 구로같이. 그렇지. 한 군데를 막 다 자기 사람을 계속 늘려가지고 그쵸. 자기들한테 우호적인 지자체장을 뽑고 그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을 뽑고 그 사람들을 발판으로 자기들의 주장을 계속 주장하게 만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그런 거에 주의해야 되는 거지. 특정 지역에 많이 몰리는 거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 같이 작은 나라는 한 번에 흡수될 수 있단 말이야. 맞아. 잘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이 5년이잖아요. 그러면 5년치밖에 생각 안 해요. 어떻게든 끝나고 안 잡혀갈 생각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100년지 대계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중국은 한국을 지배하는 100년 계획 이런 걸 짜서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니까? 달라. 살아남는 법이 달라. 우리는 한 곳에서 계속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평화롭게 살아서 그렇지. 그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중국이나 뭐 탈무드 이런 것도 보면 다 살아남는 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선비니까요. 선비니까 우리는 뭐 땡선비잖아. 땡선비. 진흙탕에 들어가서도 흰 옷 입고 가 쓰고 있어야 되는 거지. 책 읽고 있어야 돼. 그렇지. 전쟁이 나도. 이번에 트럼프 하는 거 안 봤어? 전 세계 모든 나라는 그냥 다 자기들 나라 이익을 위해서 사는 거야. 이익이 되면 친구고 이익이 안 되면 그냥 적인 거고, 적인 거고 그런 거잖아. 근데 이익이 많이 되면 형이고 막 쭉쭉 빨아주고 그러는 거지 뭐. 왕관도 씌워주고. 그치, 왕관도 씌워주고. 그래서 헤이 브로 내가 해줄 거라 그랬잖아 내가. 왜? 얼마 뜯었냐 이번에? 몇 조 뜯었냐? 1년에 200조씩 네. 뜯기는 거잖아. 헤이 브로 200억 달러인가? 네. 200억 달러인가 뜯기는 거잖아. 헤이 브로 이렇게 한번 해주고 200억 나갔다도 하겠다. 세상은 그냥 그냥 세상인 것 같아요. 살아가는 데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핑크빛 창으로 보느냐 검은 창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 거지. 무슨 창으로 보세요? 저요? 저는 황금색 창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지. 그냥 세상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감정을 계속 넣으니까 선동이 되고 뭐 이렇게 화가 나고 뭐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는 거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고 이게 진화 아니에요. 진화하지 않는 종족은 다 멸망했어요. 공룡도 멸망했고 다 맘모스도 없어졌고 다 그렇잖아요. 진화를 적응을 잘 잘하는 게 곤충이잖아. 곤충이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아남아 있고 앞으로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게 진화해야 되는 거지.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다 그냥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안 맞추려고 그러고, 자기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데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세상은 안 바뀌거든. 그러니까 힘들지.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니까. 큰 돌이 있는데 이걸 밀어야 되겠어. 근데 절대 안 밀리잖아. 그러니까 왜 안 밀린다고 짜증내면 그게 돌이 밀려요? 누가 밀어준다 그러는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애가 막 밀면 밀릴 것 같잖아요. 근데 밀려요? 안 밀린다니까요. 조금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거 내가 봐요. 안 밀린다니까요. 다 대신에 돈 달라 그러잖아요. 야 슈퍼챗 싸. 그럼 내가 밀어줄 테니까. 밀어줄 테니까. 좀 돌아 있어. 이러고 막 하다가 안 되네? 야, 이 돌이 안 밀리는 건 얘 때문에 그렇다! 막 이러면서 또 그러고 하는 거지. 근데 이런 걸 아는데 오래 걸렸어.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그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좋은 씨를 뿌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지혜를 얻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해주니까 재테크를 다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말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당장에 핫한 걸 좋아하니까. 나도 이거 다 해보고 그런 거 다 해보고 이제 이런 말 하는 거지. 안 그래요? 그렇죠. 투자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뭐 이렇게 짜릿짜릿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짜릿짜릿한 거 즉흥적인 피드백이 나오는. 이런 건 또 묻혀요. 금방. 묻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재미가 있어요? 내일 당장 뭐 10배, 100배 터져가지고 뭐 코인, 뜩 나가는데 숏 에버리지 막 곱하기 20 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인생 확 역전하고 한 5번만 하면 우와, 100만 원이 1억 되고 가. 그렇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요. 음봉이 나는데 그 다음에 또 음봉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아닙니까? 10번 계속될 확률은 1024분의 1이잖아. 그 중에 한 명이 될 거라는 그 근자감? 그때 딱 쳐. 그래서 큰 부자가 되고 이제 안 할 것 같아? 그지?
결국엔 죽는. 그치, 영원히 그 게임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죽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득이 생기면 이득 생긴 거 반을 빼놓는다고 하잖아. 근데 반을 빼놓는 사람도 거의 없지만 간혹 있어. 근데 반을 빼놔도 다시 이제 옛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갖고 들어오게 된다니까. 그래서 다 털리는 거지. 시장이 계속 내리는데 롱 잡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시장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제 막 옛날 생각에 자꾸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식을 자꾸 답습하니까 안 되는 거죠. 뭐든 뭐 그 코인만 그러겠어요. 한 달 정도 이제 지났고 데이터도 어느 정도 좀 저희가 봤는데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되겠습니까? 짧게 보면 이제 거래량이 반등할 거고 그 상승폭이 다시 커질 겁니다. 빠르면 내년 1월, 2월 이럴 때 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보다 더 빨리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본다.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다. 규제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나오더라도 하락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 같다. 눈으로 보셨지 않냐. 그리고 규제의 동력도 많이 약해졌다. 내로남불 자폭단 때문에 많이 약해졌으니까 이제 그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열심히 돌아다니시면서 뭐라도 하나 사시는 게 맞겠다. 인플레이션의 시대고 이게 1, 2년 만에 끝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비가 올해가 한 1년에 한 2, 3억밖에 안 될 거예요. 올해가 클까요? 내년이 클까요? 지각비? 내년에는 좀 많이 다를 건데 제가 보기엔 올 겨울까지는 지금 이 느낌이지만 여름이 지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클 수도 있다. 그동안은 많이 올랐던 데보다는 이제 우리 이야기 내가 살라고 했던 곳들 조금만 버티면 살 수 있는 곳들 이런 곳들이 오르면서 데미지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했다. 여러분 프랭TV 조회수가 빠졌습니다. 예. 지금이 매수 타이밍입니다. 딱 좋습니다. 지금 사야 됩니다. 조회수가 막 올라갈 때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최저가다.